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본격적인 국감이 시작됐는데 각 상임위 국감마다 화천대유 논란이 뜨거웠고요. 파행되는 국감 현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잠시 후에 치열했던 현장들 저희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종합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어제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TV 토론도 있었는데 마지막 TV 토론회가 돼버렸죠.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특히 뉴스 보면서 요즘 우리가 대선, 본선을 이길 수 있을지 잠이 안 온다라고 이 지사를 비판했고,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은 성과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낙연 후보, 이게 당이 큰 짐이 되고 있다라고 강공 모드로 전환을 한 건데 잠시 후에 치열했던 토론회 현장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천화동이 4호의 소유 변호사로 알려져 있는 이 남욱 변호사가 경찰 뒷북내사에 월세 연장한 강남 집까지 급히 빼서 미국으로 내뺐다. 고가의 수입 차량까지 급처분하고 미국으로 내뺐다. 오늘 서울신문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의 궁금증은 경찰은 왜 이렇게 뒷북으로 임했을까라는 겁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는 이 유동규 씨 집을 압수수색한 것도 그 압수수색한 집이 압수수색에 대비해놓은, 급하게 마련해놓은 월세방이다라는 의혹까지 제기됐고, 또 다른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마저 미국으로 놓쳐버린 꼴이 돼서 과연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 이 수사를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한 강한 비판 여론을 서울신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제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입니다. 악재 겹겹 코스피 3천 깨졌다.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 원자재값 급등, 금리 인상 우려까지 겹쳐서 코스피 지수가 6개월 만에 3천선이 깨졌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카카오뱅크 등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절도는 줄었는데 61세 이상 고령층의 절도 범죄 피의자가 최근 5년 새 65%나 급증했습니다. 노인 장발장은 늘었다. 10,000원 남짓의 소액 절도가 증가했다는 건데 이거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시대의 고령층이 빈곤율이 높아졌고 생계가 곤란해서 10,000원 남짓의 소액 절도까지 높아지고 있다면 이거 그냥 단순히 이런 어르신들 비판하고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훔친 대상도 쌀과 식료품이 줄을 이뤘다고 하니까 어찌 보면 한편으론 안타깝고 가슴 아픈 국면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자, 오늘 아침 대한민국의 최고 법 전문가들 모셨습니다. 정혁진 대표 변호사 그리고 이재명 캠프의 전용기 의원 나오셨습니다. 판사 출신의 국민의힘 법사위 전주회 의원,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마지막 TV 토론회가 어제 있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강공 모드로 전환했는데 잠이 안 온다는 겁니다. 이낙연 후보가 잠이 안 오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대응은 어떤 거였을까요? 첫 번째 주제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이낙연, 이재명 두 주자의 정면 충돌 직접 들어보시죠. 대장동 사건은 저희 민주당에게도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태를 계속 끌고 가면서 대통령 선거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 때문에 때로는 밤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토론회 때 이재명 후보와 추미애 후보께서는 호재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좀 놀랐습니다. 이낙연 후보님께서는 이제 저의 문제만 들여다보시니까 그런 것 같고요. 후보님은 민주당 소속 아닙니까? 이게 늘어난 거는 총리님 인정하시는 것처럼 정부 정책 잘못으로 땅값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그 문제를 저한테 책임을 지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잘된 것은 자기 공이고 못한 것은 남의 탓이고 하는 것을 여전히 지금 반복하고 계세요. 대선에 이길 수 있을지 솔직히 잠이 안 온다라고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자, 그러자 이재명 지사의 답변 또한 날카로웠습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으로 오는 것 아니냐라며 이낙연 총리 출신 이낙연 후보의 과오를 지적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재명 기자, 어제가 일단은 민주당 TV 토론의 마지막 토론이었어요? 한 번 더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방송사가 조율이 안 돼서 그 하나는 이제 없어졌죠. 그럼 그러니까 지금 어제가 본 게 마지막이었죠. 마지막이었고 그렇죠. 이번 주 오늘 일요일 날 이제 최종 후보를 선출하기 때문에 네. 오늘이 이제 어제 토론회가 마지막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의미하는 게 어제 뭐였습니까? 이재명 후보로 본선 치르면 진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게 봐야겠죠. 어제 이낙연 후보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 향한 메시지는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최종 민주당 후보가 되고 나면 대선을 이길지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근데 이것이 결코 뭐 엄살이거나 엄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배임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됐죠. 아시겠지만 배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오너에게 책임을 묻는 가장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나 아니면 실행자가 배임의 최종 책임자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근데 검찰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할 경우에 그럼 당연히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특검하자 요구할 거고 대선 내내 이제 그것이 계속 이슈화 되겠죠. 반대로 검찰이 이재명 지사를 소환한다면 그 자체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경우나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사실상 과반 이상의 득표를 거두면서 후보가 되는데 최종 후보가 되는데 굉장히 다가선 상황에서 네. 사실 민주당 지지자라면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한 번 충돌을 했습니다. 사과할 의향이 없냐라는 걸 두고 이낙연, 이재명 후보가 충돌했는데 그 대목 들어보시죠. 2015년 메르스 당시에 이재명 그 당시에 성남시장이셨죠. 이렇게 썼어요, SNS에. 병원장을 야단치거나 보건소장에게 떠넘기지 않고 100% 제가 다 책임집니다. 제가 성남시 최종 책임자이니까요. 이번 것하고 좀 다르지 않는가. 지금은 아직도 그 실상이 완벽하게 드러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과정을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우리 후보님도 전남지사 하시고 뭐 국회의원 하시고 총리 하실 때 그 휴하에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납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총리님께서도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훨씬 더 깊게 사과를 드려요. 저는 경도 네, 잠깐만요. 굉장히 분위기가 냉랭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앞서서 이재명 기자가 이제 앞으로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라고 짚어줬는데, 자, 이거 뭐 나중에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유동규 씨에 대해서 검찰은 배임 혐의가 있다라고 구속까지 지금 된 상황에서 배임의 최종 책임자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재명 성남시장에게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건데, 검찰이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로 대선 경선 후보가 확정이 된 이후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검찰로 소환 조사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뭐 그럴 수야 있겠죠. 그런데 지금 유동규 전 사장이죠. 유동규 전 사장의 혐의가 크게 배임과 업무상 배임과 그다음에 이제 뇌물죄인데 어느 정도는 밝혀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비정상적인 이익이 났을 때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있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의심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둘씩 이제 밝혀지고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내부자, 가장 핵심적인 내부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정 회계사가 어느 정도 이제 진술을 하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녹취록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을 제가 찾아봤어요. 8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업의 집행이라고 하면서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에게 성남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1호에 뭐가 있냐면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이런 경우에는 시장한테 사전에 보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심지어 3호를 보니까 요금 사용료 분양 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에 보고하도록 명시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한 사항, 더군다나 이 대장동 사건은 이렇게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항상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그 자랑을 해왔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냥 넘어갔을까 그런 의심이 사실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걸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2017년 1월 22일 날 트위터에 올렸는데 근데 이제 그 성남시를 순시하면서 올린 트위터인데 단돈 100만 원이 들어가는 예산 집행도 시장 결제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올렸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100만 원짜리도 시장님이 다 일일이 꼼꼼하게 봤다는 이야기인데 1조가 넘어가는 사업에 있어서 시장에게 사전에 보고 없이 이러한 일들이 진행이 됐을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 가지고 더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재명 캠프에 또 전용기 의원 오늘 나오셨으니까 이재명 캠프는 이제 억울하다라는 입장이고 수사도 환영한다라고 하셨으니까 만약에 민주당의 대선 주자로 최종 결정이 된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 만약에 검찰이 조사를 받아야 되니까 검찰로 나와라, 출두하라 라는 소환 요청을 한다면 이재명 후보는 혹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실까요? 네, 당연히 그 유동규 사장과 그 이재명 후보 간의 연결고리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그것이 뭐 방침이기도 하고 원칙이기도 합니다. 아, 검찰 가겠다? 예, 지금까지 그 유동규 씨와 연결고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유동규 씨를 업무상 배임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방금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시장이 다 뭐 보고를 받았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그 화천대유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그리고 이 공영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분리해놓고 봐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분양가를 뭐 조작한다거나 이런 사안들을 막기 위해서 시장한테 보호를 하는 것이지 이것이 금액적으로 뭐 얼마의 이득을 받고 화천대유에서 돈을 얼마 가져가고 이런 내용들은 시장한테 알려줄 필요가 없는 내용이고 알아서도 안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의 혐의가 충분히 연결고리가 입증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았고 이것은 유동규의 뭐 일탈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사해서 밝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지 협조해서 억울함을 밝히겠다라는 게 이재명 후보 측의 입장이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어제 국감에서 국민의힘의 김은혜 의원이 녹취록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방금 여러분들이 말씀 주셨듯이 유동규와 이재명 지사와의 연관 관계일 텐데 김은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들어보시죠. 이재명 지사님이 원래 그 대장동의 민간개발 시도를 좌초시켰다고 하셨죠. 민간개발 밀어붙인 것은 전 정권이거나 상대당이거나 아니면 토건 세력에 의해서라고 말씀해 주셔서 원주민들이 저희에게 제보를 해왔습니다. 시장이 되면 무조건 일사천리로 사업 진행하게 도와준다 그랬는데 당선이 되자마자 손바닥을 뒤집으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면담을 신청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유동규 본부장한테 가라. 본부장한테 가면은 절대 피해 안 가게 해준다. 당신 되게 책임지자니까 내 말이 시장 말이다. 내 말이 이재명이 말이니까 믿고 기다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 우리는 땅을 500~600만 원에 계약을 한 거를 결과적으로는 그 화천대유 성남의 뜰이 계약을 하면서 그냥 반값에 후려쳐가지고 저희끼리 놀았던 거 아니에요. 자, 방금 들으셨던 녹취록은 김은혜 의원이 어제 국감장에서 공개한 대장동 원주민의 녹취록 내용입니다. 이 대장동 원주민의 녹취록의 녹취 음성에 따르면 유동규 본부장이 내 말이 곧 시장 말이다라고 얘기했었다라고 대장동 원주민은 지금 녹취록 파일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전주혜 의원님, 자 이거 뭐 어떤 겁니까? 저도 그 녹취록을 제보를 받아가지고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녹취 음성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장동에 이제 오래 사신 주민이고 그 이 대장동 사업에 좀 초기부터 좀 노력을 하셨던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이제 내 말이 이재명 말이다. 이제 결국은 이 유동규 씨가 업무상 배임으로 이제 구속이 됐죠. 그러면은 회사 구조로 한다면 전무까지는 지금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은 전무가 그러면 책임 몸통이냐?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수사라고 하면 그 칼끝은 이재명 지사에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무에서 지금 수사를 끝낼 건지 아니면 사장에게 끝낼 건지 그 앞서서 이제 이재명 그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그게 업무상 배임이라는 거 결국 이제 사장이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이제 이러한 수사의 그 방향이고 이제 그렇게들 많이 기소가 되어 왔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그 공정한 수사를 좀 위해서는 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정황들이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스스로도 대장동은 내가 설계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것은 이거는 성남시에서 100% 출자한 성남시 산하의 기관입니다. 근데 그리고 성남시의 그 도시개발공사의 이런 정관을 보더라도 중요재산 취득의 경우에는 또 시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근데 이러한 절차적인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고 이재명 지사의 그 당시 시장에 어떠한 그 승인이나 보고 없이는 이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엄청나게 민간인들에게 많은 수익을 주는 이러한 특혜적인 사업 구조가 될 수가 없었다. 이것은 뭐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업무상 배임에 있어서는 그 이재명 그 지사에 대한 이제 조사가 불가피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왜 이재명 지사의 그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사실 그 지난주에 여러 군데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게 과연 검찰이 진정한 수사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몸통이 누군지를 밝히는 게 사실 이 수사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이제 성남시청 그 당시에 이 대장동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이 대장동 사업의 중요 부분을 결국 결정한 이 성남시청을 결국은 압수수색을 해서 그 당시에 뭐 이런 중요 사항이 시장에게 보고가 됐는지 이제 이런 부분을 사실 밝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제 이러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방금 전에 공개됐던 이제 김은혜 의원이 공개한 저 목소리 주인공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초기부터 관여해왔던 원주민 중에 한 명이다. 네. 소스는 정확하다. 네. 전주혜 의원이 방금 얘기를 해주었는데 자, 이거를 이재명 캠프에서는 어떻게 듣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원주민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건 이재명 지사에게 갔더니 유동규를 찾아가 봐라라고 하고 유동규에게 갔더니 내 말이 시장의 말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말이다. 라고 했다라는 건데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용기 의원. 네, 원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오래전부터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았던 분이고 이 개발에 그 관여를 하고 싶었던 분이겠죠.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개발이 뭐 민영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뭐 누구 탓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실 정치 공세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측근임을 계속적으로 부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니까 유동규 사장이 측근이라는 것을 부각해서 이 측근이 잘못했으면 무조건 이재명 후보도 잘못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추론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사실 그 유동규 증언과 관련돼서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관계 전혀 확인이 안 됩니다. 이 뭐냐면 지금 유동규 씨와 관련된 증언으로만 수천 수백 가지의 그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정치인과 관련된 기사는 정치인이 그만큼 신뢰를 가지고 본인의 명예를 걸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신빙성을 기사로 담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유동규 측근 유동규와 관련된 유동규 증언 같은 경우에 보면은 굉장히 그냥 일반인이 마치 뭐 대장동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마구잡이식으로 그냥 유동규가 뭘 했다라는 이런 사실 말도 안 되는 사실관계가 전혀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으로 수백 수천 가지의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검찰과 경찰도 사실상 사실관계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수사에 혼선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전용기 의원님의 개인적 견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국감 현장 곳곳이 파행이었습니다. 국회 상임위별로 여야가 강하게 대치했습니다. 그 장면 직접 한번 살펴보시죠. 해보셔서 조금 논의 누구를 지칭하는 그래서 해야 됩니까? 이는 현수막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우리가 특정 정당 티켓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내리고 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말 지내놓고 보니까 다시 마스크에 또 문구를 사겨서 신성한 국감을 다시 한번 조롱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매번 국감을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유감을 좀 제가 표명하고 싶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한다든가 리본을 표용하는 것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신체에 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마스크에 어떤 문구를 새기거나 하는 거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 리본 폐용도 마찬가지예요. 세월호 리본 같은 거 항상 달고 다니시는 분도 있습니다. 문제는 다시 거론해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기자, 저희가 뭐 다 준비는 못했는데 몇 가지만 특히 교육에만 봤는데 교육뿐만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번 국감의 하나 특징 중에 하나가 전 상임위에서 국민의힘이 다 이제 피켓 시위를 뭐 피켓 시위라고 표현해야겠죠. 해왔죠. 계속 이제 앞에다가 피켓을 놓고 거기 피켓 내용은 이제 주로 특검을 거부하는 쪽이 범인이다. 이런 이제 문구를 넣어서 결국은 민주당에게 특검을 받아라.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내용의 그런 피켓 시위를 해왔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민주당도 맞불을 좀 놓긴 했었죠. 그러면서 뭐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금 50억 받은 걸 두고 돈을 받은 쪽이 범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맞불을 놨었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국감 진행이 안 되니까 서로 양쪽이 이제 피켓을 없애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합의해서 피켓을 없애는데 교육위 같은 경우에 의원들이 피켓을 없앤 대신에 마스크에 이제 같은 문구를 새긴다든지 아니면 리본을 맨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다시 지금 파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이제 국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1년간의 정부의 어떤 피감기관들, 정부의 각 행정부처들이 과연 제대로 예산을 썼는지 그것을 이제 심사하는 그런 이제 시간인데 사실 결국은 이제 대선이 이제 코앞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대선의 대리전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전재 의원님. 그러니까 저는 좀 그 어제 이제 교육위에서 일어난 건 솔직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이제 첫날 교육위에서 그렇게 피켓을 두고 하는 것을 이제 문제를 삼아서 이제 피켓은 치웠거든요.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이 교육위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상임위에서 다 이렇게 또 특검, 왜냐면은 자꾸만 이렇게 부착물을 두고 하니까 문제를 삼으니까 저희가 뭐 의사 진행에 그래도 협조를 하는 의미에서 이제 그것은 떼고요. 그 오히려 이제 마스크하고 뭐 이러한 리본을 달고 모든 상임위에서 이제 그렇게 어제 국정감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법사위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였는데 교육위에서 그 이 마스크에 있는 문구마저 문제를 삼는 거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제 이러한 유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이거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2017년 10월 31일 환노위 종합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님이 이렇게 다 쓰는 누구 겁니까? 이런 문구를 이렇게 부착을 하고 그렇게 국감을 하셨어요. 당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의혹 공세였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본인들이 그렇게 할 때는 정당하다고 하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내로남불적인 이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국감에서의 뭐 이런 증인이나 이제 이런 채택이 전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야당으로서는 사실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네. 피켓팅한 이런 방법이다. 또 그런 면에서 유감을 표시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특검을 받아라. 못 받겠다라는 어떤 갈등의 고리, 이런 현수막이나 마스크의 문제, 그리고 국감의 파행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 성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남에 풍자 현수막이 하나 붙었다고 하는데 여기가 안남시다라는 겁니다. 영화 아수라에 나오는 안남시를 패러디한 현수막이 붙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남시 소장동입니다. 천당이의 분당, 분당이의 안남. 아시다시피 영화 아수라는 가상의 도시 안남시 시장이 안남시의 도시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사익을 추구하는 비리 의혹을 다룬 영화인데 자 이거를 빗대서 이 대장동 개발이 영화 아수라와 판박이다라는 어떤 풍자의 현수막을 붙인 것 같습니다. 영화 아수라에도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60대 분당 신도시를 딱 만드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천당 위에 분당 아닙니까? 우리 안남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전국에서 돈사 들고 덤벼드는 부자 동네. 저 박성배가 이 손으로 꼭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남시 현수막을 이 풍자 현수막을 붙인 측은 신전대협 측입니다. 이렇게 입장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현실판 박성배 안남시장 아수라 감독이 미리 알고 있었다 할 정도로 영화와 똑같은 일이 현실에서 펼쳐지고 있다라고 현수막을 붙인 이유에 대해서 주장을 했고요. 신전대협 측의 이야기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설계자임을 자처한 이재명 지사는 진실을 숨기려 하지 말고 국정감사 자료 제출과 출석에 성실히 임한 후 도지사, 대통령 경선 후보에서 사퇴하십시오. 우리는 여야를 막론하고 대장동 게이트에 연루된 모든 이가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경기도청은 더 이상 경기도청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안남시청이라는 이름을 새로 지어주고 우리가 이것을 잘 처벌을 하든지 해야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간판의 설계자입니다, 여러분. 자, 내가 이 간판의 설계자다라고 패러디한 이 지사의 발언을 풍자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청와대도 이 국면과 관련해서 계속 침묵을 유지해왔는데 어제 이례적인 입장이 표명됐습니다. 청와대의 입장 바로 이겁니다. 함께 보시죠. 박수현 수석이 대장동 의혹 그걸 왜 청와대에 묻냐. 대통령을 대선판에 끌어들이지 말라라고 지난달 23일에는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입장이 바뀌었어요. 청와대 관계자.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진에게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 분노가 크다라고 얘기한 걸로도 알려지고 있는데 이재명 기자 청와대로 올해 출입하셨잖아요. 사실 지난달 23일까지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청와대 공식 입장은 청와대에 묻지도 말라. 답변도 안 하겠다. 우리와 상관없다. 라는 입장이었는데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자, 청와대 입장 보면 그리고 대통령이 참모진에게 했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입장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고 국민 분노가 크다. 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 사이 달라진 게 있다면 결국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구속이겠죠. 그만큼 이제 그것을 청와대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현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라고 하면 결국 부동산 정책을 빼놓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결국 뭐 벼락거지가 속출했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LH 사태가 터졌습니다.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활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일이 벌어지자 그것이 지난 4월 보궐선거 표심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름 이제 민심이 폭발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난 4월 표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보궐선거를 통해서 민심이 한번 어느 정도 해소됐다. 어떤 분노와 민심이 해소됐다 이렇게 봤는데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거짓 내용이 비슷한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청와대의 이 말이 이재명 지사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단 첫 번째 하나는 이런 이제 다시 민심이 다시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다시 커지고 있고 그것이 대선에서 나타날 거라는 우려가 하나 있는 거고 저는 청와대도 지금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한 인식의 어떤 안일함 이런 거에 대한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만 몇 가지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남시는 한 푼도 들이지 않고 5천억 원이 넘는 공익을 환수했다. 이것이 지금 이재명 지사의 가장 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돌파해내는 어떤 주장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면 성남시가 민간이 공동 개발함으로써 토지도 강제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양제 상한제도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인허가도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한 푼도 안 드는 게 아니라 막대한 행정력을 투입한 거죠.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부 체납의 형식을 받은 겁니다. 그건 사실 일상적인 민간 공동개발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성남시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 하지만 사실 성남시가 대부분 해준 거죠. 그리고 차익을 그 막대한 수익을 민간이 거둔 겁니다. 그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계속 이재명 지사는 5,500을 환수했다고 하지만 사실 검찰의 시각은 오히려 8천억을 민간 소수에게 줬다는 게 검찰 시각인 겁니다. 그럼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그게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는 그것이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그런 시각으로 이 사건을 보고 있는데 그럼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국민의힘 검찰이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검찰과 그리고 국민의힘뿐이 아니라 시민들과도 이재명 지사의 시각차가 너무 크다. 이런 것을 전 청와대도 우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전용기 의원님, 청와대의 입장,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지만 국민 분노와 허탈감을 고려했다라고 한 건데 이재명 기자의 해석은 이거 이 지사의 태도에 대한 질타다. 왜냐하면 이 지사는 이건 칭찬받아야 될 일이고 나는 아무것도 잘못 안 했다. 나한테 왜 이러냐라는 입장인데 청와대의 입장은 이 사안은 엄중하다. 국민들은 이 사안으로 허탈감과 좌절감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분노까지 언급했는데 자,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은 혹시 어떤 입장입니까?
지속적으로 정치 공방이 가열되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 사안에 그 청와대에서도 당연히 빨리 사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중하게 봐야 되는 거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겠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수사를 통해서 이 사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사실상 그 청와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정치 현안에 끌어들이지 말라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안을 가지고 뭐 특검을 해야 된다라든지 뭐 국정감사까지 파행시키면서 현안을 끌어가고 있는데 이 사안을 봤을 때 국민들의 분노가 더할 것이라고 청와대에서 본 것 같고요. 그 이 부분에서 엄중하게 봐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추가적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면 조금 전에 우리 국정감사 파행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와 그리고 대장동과 관련된 경기도는 행안이고 대장동과 관련된 국토입니다. 이 두 상임위 이외에도 국방위, 교육위, 문체위 이런 곳에서도 피켓 시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정감사보다 오히려 정치적 공세에 더 힘을 쏟는 게 지금 사실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에 맞는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들고 이제는 오히려 경기도 국정감사나 그 대장동 국정감사에 뭐 정치 공세 하더라도 다른 국정감사는 정말 국민만을 보고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것을 국민의힘께 오히려 제안하는 바입니다. 예, 이재명 기자와 전용기 의원의 청와대 입장에 대한 해석이 좀 미묘하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께서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 후에 오늘 조간신문들이 또 새롭게 보도하고 있는 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주요 의혹들도 잠시 후에 저희가 다시 일목요연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인데 앞서서 민주당 주자들의 토론을 이야기했으니 이번에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간의 토론회 이야기도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엔 윤석열 후보 손바닥에 글씨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왕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걸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했습니다.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윤 후보께서 최근 손바닥에 왕자 써진 거 해명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응원의 개념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게 제 불찰이었던 것으로 제가 그거는 인정하고요. 많은 분들을 만나고 차에 타면서 이렇게 저걸 닦았는데도 안 지워지더라고요. 미안하게 됐습니다. 왕자 부적 그 문제가 홍콩 외신에도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국제적 망신입니다. 잘못한 거죠? 제가 국민들께 하여튼 국민들한테 설득하는 과정이 적절하지가 않아요. 할머니가 했다고 하는데 보도된 거는 그 아파트 주민이 거짓말이라고 그랬던 보도를 저도 그 보도를 봤는데요. 사실하고 다른 얘기고 제 차가 뭐 지하에만 다닌다고 하는데 같이 오는 그 팀들이 많기 때문에 지하에서 기다리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니발이 늘 1층에 있고. 알겠습니다. 오늘은 부적 없죠? 오늘요? 네, 오늘은 없죠? 부적은 뭐 그게 부적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제가 손바닥에 그러고 다니겠습니다. 몇 명의 이름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천공 스승님 아십니까? 천공이라는 말은 제가 못 들었는데요. 지장 스님은 아십니까? 지장 스님은 전 모르겠습니다. 윤 후보님하고 윤 후보님 부인하고 장모님이 이 역술, 이 무속인들 이런 쪽에 굉장히 자주 만납니까? 글쎄 뭐 저는 그런 분들을 잘 안 만나기 때문에. 부인하고 장모, 부인은 또 박상희 논문도 운세하고 관련돼서 썼잖아요. 제 처가 쓴 그 논문은 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아바타 디지털에 관한 논문입니다. 어제 손바닥에 왕자나 다른 글씨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주자들, 국민의힘의 다른 주자들은 미신, 부적, 주술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질문들이 쏟아졌던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재명 기자, 홍준표 후보의 질문이 상당히 흥미로웠는데 오늘은 부적 없죠. 이 질문은 지금까지는 손바닥에 부적 갖고 다니지 않았냐 이 질문이었죠. 뭐 3차, 4차, 5차 토론회 때 3번이나 이제 왕자가 써져 있었고 그것이 확인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나름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그 문제에 있어서 유감 표명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뭐 본인도 여러 자리에서 지우고 나왔어야 됐는데 경솔했다 이런 이제 뉘앙스 얘기를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어제도 뭐 같은 그런 이제 얘기를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제 뭐 경제 상대인 뭐 홍준표 후보라든지 유승민 후보는 이제 그 문제를 계속 어떤 역술이라든지 어떤 부적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이제 계속 이제 지적을 한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유승민 후보가 언급했던 지장 스님, 천공 스님들은 뭐 어디 소속 스님들입니까? 저도 정확하게 뭐 어디 소속인지는 모르겠는데
글쎄요, 뭐 막 주간지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보지라든지 지라시라든지 이런 데 예. 보면 이렇게 뭐 후보들이 어떤 뭐 역술인과 가깝다, 뭐 예. 어떤 역술인의 얘기를 듣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죠. 그러다 사실 보니까 스님과 역술인은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다른데 예. 아마 뭐 근데 또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부인과의 만남도 어떤 스님이 중재했다, 뭐 중매했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아마 이제 시중에 도는 소문들을 아마 물어본 게 아닌가 싶은데 윤 전 총장이 지난번에도 한번 설화 겪었던 거 하나가 이제 자기가 무주택자라 집이 없어서 주택 청약을 가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한번 설화를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해명했을 때 이제 윤 전 총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사실 세상에 주택 청약 통장을 무주택자들이 분양받으려고 든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치인이 가십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서비스 정신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또 한 번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근데 사실 정치인이 제공해야 될 건 가십이 아니라 어떤 신뢰나 뭐 비전이나 이런 걸 텐데 아무래도 이제 계속 윤 전 총장이 사실은 가십거리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 본인도 사실 여러 가지를 많은 지금 성찰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이 손바닥 왕자 논란에 누가 가세했냐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공세에 가세를 했습니다. 이런 글을 공유했는데 함께 보시죠. 조 전 장관 그제 윤석열 왕자 논란 해명을 반박한 비판한 누리꾼의 SNS를 공유했습니다. 그 누리꾼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같은 아파트 같은 동 사는데 윤석열 후보 따라다니는 할머니들 없다. 윤석열 후보는 사람 눈 피하느라 1층으로 나오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의 해명을 비판한 거죠. 윤석열 후보가 사는 아파트 경비원 있어 외부인 접근 불가능. 지하로도 외부인이 못 들어간다라는 글을 공유하면서 조 전 장관이 왕자 논란 비판에 가세를 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 이곳 윤 후보 측의 해명은 이제 지지해주는 이웃 주민 할머니가 손바닥에 왕자를 쓴 거다. 조 전 장관이 공유한 글은 그런 할머니들 없다라는 건데 앞서서 뭐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가 뭐 그런 할머니들 없다라는 것 홍준표 후보였죠. 조 전 장관과 역시 궤를 같이 하는 대목도 있었는데 윤 후보 측의 해명을 또 들어보면 실제로 내가 인터뷰하겠다라고 왕자를 써준 할머니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윤 후보의 해명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가 않아요. 예. 제가 50년 넘게 살았지만은 제 손에다가 어떤 글자를 써주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윤 후보는 대통령 후보 아니겠습니까? 유력한. 그러면 굉장히 조심하고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테러도 당하고 그랬는데 아마 경호원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리 할머니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다른 사람 손바닥에다 그런 글씨를 쓰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몰상식한 행동이 아닐까 싶거든요.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면 예컨대 부인이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뭐 그런 분들이면 혹시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동네 할머니가 저런 행동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저는 저 글자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1세기인데 어떻게 왕자를 쓰느냐. 그 주권 재민의 시대인데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한 그런 마음이 글자에 담겨져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에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본인이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선택할 자유라고 그랬잖아요. 선택할 자유하고 왕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봤을 때 도저히 이렇게 결부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과도 또 잘 먹히지 않는 그러한 아주 상당히 안 좋은 그러한 실수를 윤 후보가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후보 측의 이 해명과 대응 논란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엔 윤 후보보다도 왕자 논란 이런 거는 대변인단이 종편 패널 활동 이런 걸 많이 해서 그런지 좀 후보와의 정확한 확인보다는 즉답을 해야 된다는 이런 좀 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임기응변으로 즉답을 합니까? 무슨 질문이 나와도 3초 내에 답해야 되는 게 그거 지금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선거 캠프 대변인이. 저거는 아마 저걸 의미한 것 같아요. 그 성함이 뭐였죠? 김용남 대변인이 전 의원이 손바닥은 안 씻고 손가락만 씻는다 위주로 씻는다. 예. 어제 TV 토론회에서도 윤 후보가 물티슈 같은 걸로 지우려고 했는데 이게 매직이라서 잘 안 지워진다라는 뭐 해명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논란을 더 키웠죠. 이준석 대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그거죠. 손가락. 괜히 그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더 좀 논란을 더 키웠다 이제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손가락 위주로 씻었다는 것은 사실과도 다른 해명이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어제 토론회에서 하태경, 홍준표 두 후보 사이의 막말 공방도 치열했는데 그 대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좀 홍 후보님 자기 절제력을 좀 많이 잃으셨더라고요. 좀 네. 좋아지셨는 줄 알았는데 막말병이 다시 도지신 것 같고. 요즘 참 속이 좀 뒤집히는 게 저놈은 그때 우리 당 쪼개고 나와가지고 우리 당 해체라고 이건 8강 때 좀 그런 사람 좀 정리해 주겠어. 정리. 속이 답답해지고 그렇다고 해서 저팔 수도 이거 있잖아요. 후보자 비방죄입니다. 제가 하태경 후보를 지목해서 이야기한 바는 없습니다. 특정해서. 막말 하셨네요. 하태경 후보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또 거짓말 하시는 하태경 후보를 갖다가 내가 8강 2부 하고 난 뒤에 4강 때는 좀 정리해달라 이 소리는 했어요. 도대체 토론을 하려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앞에 이야기는 특정해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자제를 잃고 막말하다가 지방선거 망했잖아요. 대선 또 그럴까 봐 걱정이 크다는 말씀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거. 아니 가만히 있어. 내가 답변하게 해주세요. 대선 망하면 그때 바른미래당에서 얼마나 우리를 갖다가 예를 내겠습니까? 지방선거 때. 그때도 홍 후보님 막말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비판 이야기를 많이 했죠. 에이, 네, 정책 그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윤기 의원님, 홍준표 후보 해명이 하태경 의원은 궁색하다, 거짓말이다라는 건데 글쎄요, 많은 언론들이 보기에도 저 X가 당한다고 XX 하던 그 X다라는 게 누군지 지칭은 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아니 그럼 누구라는 거 얘기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충분히 앙금은 있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토론을 보고 있는 분들도 모두가 생각하겠지만 사실 개그 콘서트보다 더 재밌다라는 비판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재밌게 보셨어요? 네, 저는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막말 논란부터 시작을 해서 왕자 논란까지 사실 우리 이 내용들이 외신에도 등장하고 있어서 굉장히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제1야당의 토론이 조금 더 국민들께 비전이 있는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재명 기자. 홍준표 후보가 내가 그 말은 했지만 그걸 하태경 후보를 지칭하진 않은 거다라는 이 해명. 국민의힘은 좀 해명도 논란이네요. 해명이 늘 더 큰 논란인 거죠, 항상. 정치인 해명이라는 게 사실은 논란을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요. 근데 가장 큰 경우는 사실은 거짓말을 할 때입니다. 근데 누가 보더라도 글쎄요, 홍준표 후보의 얘기가 전혀 거짓말이 아닐 수는 있죠. 내가 하태경을 딱 찍어서 하태경 후보가 우리 당을 망가뜨렸고 분열을 자초했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하태경 후보를 상대로 욕설을 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가 들어도 사실 하태경 후보라는 걸 다 알 수 있었죠. 왜냐하면 기존 앞선 토론회에서 하태경 후보가 여러 차례 홍준표 후보를 사실상 조국 수홍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으로 이제 곤욕스럽게 만들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비판해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날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거의 막말이 아니라 욕설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걸 그것도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리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될 줄 뻔히 알면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 논란이 또 됐는데 해명도 아니 그럼 본인이 정면 돌파를 하든지 어차피 이미 공개석상에서 본인이 한 얘기인데 근데 또 그것을 하태경 후보를 두고 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더 궁색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오늘 내일이 이제 2차 컷오프를 앞두고 국민 여론조사 당원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결과 언제 나옵니까? 그것이 이제 금요일 나오죠. 그래서 이제 8명의 후보가 4명으로 압축이 되는데 누가 될지는 아직 알 수는 없는 거지만 결국은 이제 4명으로 압축된 다음에 다시 이제 최종 후보가 선정되기까지 또 이제 한 달 가까이 시간이 있는데 그때 이런 논란은 제발 좀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홍준표 후보는 대장동 의혹 사건을 비판하면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는 대목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사건의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이제 구속이 되고 이때 후보님께서 이거는 형사 책임져야 된다 그래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직무상 상하관계 있고 그렇죠. 결재관이 있기 때문에 피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고발 사주와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가 구속되면 윤 후보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업무가 결재 업무가 아니고요. 그냥 보고 던던 업무입니까? 아니 그거는 제가 그런 걸 시킬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재명 후보도 나중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시킬 이유가 없다고. 이거는 시장 결재 없이는 이 사업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업무를 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재명 지사를 비판하는 듯했지만 윤석열 후보를 비판한 게 홍준표 후보의 질문이었는데 대장동 건과 고발 사주 건 결국 같은 거 아니냐.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후보가 같은 입장에 처한 거 아니라는 게 홍준표 후보의 인식인 것 같은데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님은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동의하기 어렵습니까? 뭐 논리적으로는 저는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차이가 있냐면 그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공수처에서 3일 만에 고발 3일 만에 광속도로 입건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입건이 되신 상태고요. 그래서 이 고발 사주와 관련해서 이제 공수처에서 이제 이 정말 지시를 했는지 관여를 했는지 이제 이러한 부분을 당연히 수사를 피해갈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로 그 이러한 뭐 상하 관계, 뭐 지시 관계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을 윤석열 총장에게 겨눠지는 이런 수사와 같이 그렇게 공정하고 엄격하게 이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이것이 뭐 단순히 말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이제 그런 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장동 건도 똑같이 이재명 지사를 수사하라. 네, 그래서 똑같이 이 부분은 다 뭐 누구는 그러면 여당 후보는 수사 안 하고 야당 후보는 그 수사한다. 이거는 공정한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하관계에 있는 뭐 이러한 상황에서 똑같은 잣대로 관여 여부나 지시 여부를 저는 수사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세 번째 주제가 결국에는 이 화천 대유와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와 연관이 돼 있느냐, 연루가 돼 있느냐, 아니냐와 관련된 판단 기준들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제 공개합니다. 지도해 주신 이 시장께 감사. 그중에 하나가 과연 유동규 씨가 측근이냐 아니냐. 유동규 씨와 이재명 지사는 어떤 관계였냐가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정혁진 변호사님이 정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는데 그 정관에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 제8조 공사의 중요한 재산 취득 및 처분, 분양 가격 등 결정사항은 사전에 시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사업 예산이 성립된 때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성남도계공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예요. 지방공기업법 73조 지자체장은 공사 설립 운영 등 공사 업무를 관리 감독한다. 즉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공기업법에도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가 돼야 한다라고 기술이 돼 있다는 건데 정혁진 변호사님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이번에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은 공기업법에 의해 가지고 그 근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공기업법을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됐는데 어떤 조직이든지 설립이 되면 정관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관 제8조 1호에는 주요 그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도 사전에 그다음 3호 같은 경우에는 그 분양 가격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보고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 이런 의심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거든요.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뭐 저도 이제 밑에 그 사람들이 있지만 일을 시키는 사람이에요. 일은 누가 하느냐? 그 리더가 시장이 하는 게 아니고 실무자들이 하는 거죠. 그러면 시장은 리더는 무엇을 하는가? 그 실무자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실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사람이 그 리더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리더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장동 사업 이재명 지사는 아직까지도 뭐 5천억 벌어들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악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어떤 악결과가 나왔느냐? 보니까 언론 보니까 토지 보상비가 1조 142억이 책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실행이 된 거는 6,184억밖에 실행이 안 됐어요. 땅이 대지 같은 땅도 500만 원, 그다음에 논밭 같은 경우 220만 원밖에 그 보상이 안 됐는데 그런데 만약에 애당초에 그 하나 컨소시엄에서 생각했던 그 금액대로라고 하면 땅도 한 1,000만 원, 그다음에 논밭 같은 경우 한 500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걸 못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첫 번째, 네. 성남시가 수용을 할 때 원주민들의 땅을 수용할 때 보상액 책정 자체가 터무니없이 낮았다. 이걸 그렇죠. 이 지사가 보고 받았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세요? 제가 봤을 때 의견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분양 가격은 어땠는가? 두 번째, 이번에 분양 가격. 왜냐하면 이제 땅을 수용을 한 다음에 거기에는 뭐 토목공사 기반 시설 조성 같은 걸 하면은 원가가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언론을 봤더니 원가가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500만 원에 수용을 했으니까. 분양가는 얼마였느냐? 분양가 결정할 때 시장한테 사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가보다 두세 배 더 뛰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수용을 싸게 했으니까 분양을 싼 값에 일반 서민들한테 아파트를 공급할 수도 있었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이게 민간 택지라서 안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는 사람은 비싸게 사고 땅을 갖다가 제공한 사람은 싸게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없이 더군다나 이 사업이 이재명 지사가 항상 자랑했던 그러한 사업이었는데 이것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고 몰랐다라고 하면 그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관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랐다. 이건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재명 지사가 일을 잘한다라고 늘 말씀을 하셨던 게 내가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잘 따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제일 큰 덩어리 성남시장 하면서 재직하면서 있었던 일들 중에 가장 큰 일들을 이렇게 어리버리하게 그냥 그 얼렁뚱땅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자, 방금 이제 어리버리하다는 말씀은 정혁진 변호사의 개인적인 주관인데 이런 것들을 몰랐다면 어리버리하다라고 정혁진 변호사는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그러면 여러 가지 말씀 주셨잖아요. 원주민들의 땅을 싸게 수용하고 분양가는 뻥튀기 한 거를 그럼 이 지사가 몰랐다는 얘기냐라는 건데 그러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보고받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네, 정관과 법에 따라서 일단 기초적인 작업, 설계하는 작업에서는 보고는 다 받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제일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대장동 건으로 우리 부동산 불로소득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국민들이 이제 느끼기 시작했고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간 개발이라든지 공공 개발, 또 추가적으로 공영 개발에 있어서 이 이익들이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될지 이 사건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캠프에서는 충분히 이것이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민간 개발이 진행이 됐으면 얼마나 뻥튀기가 됐고 얼마나 부필르기로 해서 그냥 일반 서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을까. 그리고 이 사안들이 하나도 공개 안 되고 수면 아래에 내려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예로 든 것이 부산에 있는 LCT 건이었는데요. 이 부분도 투명하게 내다보면 얼마나 소수들이 얼마나 많은 이득을 올렸을 것인지 사실 정말로 궁금해지는 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우리 정혁진 본회의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저께 국정감사,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김윤도 의원님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H에서는요 이 대장동 개발하고 나면 470억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장동이 지금에서야 굉장히 금싸라기 땅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만큼 금싸라기 땅이 아니었고 이것을 민간 개발로 돌리려고 했던 것이 이명박 대통령과 그때 LH 사장이었는데 이것을 이재명 시장이 되고 나서 공영 개발로 해서 어느 정도 투명하게 제공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화천대로가 하는 민간 자본이 얼마를 벌었는지 그리고 얼마를 배당했는지는 사실상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현행법상의 문제인 것이고 나중에 이것이 추가적으로는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게끔 입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좀 제기를 하면 전재현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저희가 봤을 땐 주워다니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가장 이제 문제됐던 작년에 이재명 지사님의 그 공직선거법 그 위반 사건 이제 그게 파기환송돼서 결국은 이제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만 그 흔히 이제 가장 뭐 많이 나오는 뭐 토론회에서 그 형의 강제 입원에 대해서 이제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과연 이제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제 이게 가장 그 큰 건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실만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3개의 사실로 기소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그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5,503억을 내가 이렇게 시민들의 이익으로 돌렸다. 이게 지금 선거 공보물에 들어가서 그것도 허위라고 해가지고 기소가 됐다가 그게 이제 무죄 확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5,503억이라는 것은 다 이게 이제 내용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5,503억이 나왔냐? 그럼 거기에 그 1,822억 원 이거는 주주 협약에 나오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게 1,822억 원을 얘기를 하려면 1,822억 원을 얘기를 하려면 그건 성남도시개발이 받은 배당 수익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주주 협약을 봐야 알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주주 협약서를 봤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흥 그 공단에 그 공원 부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기부 체납 받기 때문에 그게 한 2,761억이고요. 뭐 이러한 터널 공사비 해서 그게 한 뭐 90여억 원인가 좀 뭐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게 다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 판결문을 보면 2심 판결문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님이 본인이 5,503억을 본인이 그렇게 나의 성남시장의 최대 치적 사업으로 그렇게 쓸 정도면 본인이 당연히 내역을 알고 당연히 했을 것이다. 그래서 합리적인 추론이 합리적 의심이 당연히 이제 가능하다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몰랐을 것이다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이것은 좀 믿기가 어렵다. 상식에 반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지금 양측의 입장이 좀 팽팽하게 다릅니다.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예상 수익도 몰랐고 보고받지 않았고 수익 배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받지 않았다라는 입장인 거고 지금 전주혜 의원 야당에서는 1,800억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수익을 이재명 시장 모르게 계약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라고 공세를 가고 있는 건데 이 여부가 중요한 것이 이재명 지사에게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시금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지금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거고요. 법조계에서는 1조 원대 대규모 사업을 유 전 본부장이 홀로 결정 내리진 않았을 것이다. 법조인, 이 지사가 의사결정 과정에 어떻게 관여했느냐에 따라 배임 공모 가능성이 있다. 즉 성남도시개발공사의 1,800억대 수입, 독자 추진 가능성은 낮다라는 의혹이고요. 자, 검찰은 성남도계공 임직원들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앞으로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논란은 결과적으로 유동규 사장 직무 대리와의 가까운 정도일 겁니다. 신복이냐 아니냐, 측근이냐 아니냐의 논란도 또 하나의 기둥입니다. 그런데 유동규 씨의 석사 논문에 이재명 지사에게 감사하다라는 내용이 등장한다라는 보도가 오늘 동아일보에 나왔는데 이거 어떤 내용일지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변화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도 성남시를 중심으로 유동규 씨가 2014년 5월 당국대 석사 논문 말미에 감사의 글을 쓰는데요. 지도해 주신 이재명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리모델링에 괄목할 성장을 이끌어내셨다. 당시 성남시 의원이고 이재명 캠프 총괄 본부장인 김용 의원님께도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논문 지도 교수 딸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했다라는 의혹도 확인이 됐습니다. 유동규 씨의 논문 지도 교수 A 씨의 딸이 도시개발공사 6급 계약직에 입사. 지도 교수 측은 공개 채용이다. 특혜는 없었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냥 엄중하게 봐야 될 건데 이재명 기자 석사 논문에는 주로 본인이 개인적으로 고마운 사람에 대한 이 땡스투라는 걸 씁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그만이에요. 사실 석사 논문에는 안 쓰는 게 주로인데 유동규 씨는 쓰는 걸 택한 거예요. 그건 뭐 유동규 씨의 선택인데 거기에 이재명 성남시장님께 감사하다라는 말이 들어갔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오늘 동아일보에서는 흥미롭게 보고 있는 건데 통상 뭐 대다수의 경우는 아니지만 저렇게 쓰면은 감사의 글을 쓴 이름이 나오는 이재명 시장의 그 논문을 이제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의 말씀을 땡스투, 스페셜 땡스투를 쓰는 건데 논문을 주지 않으면 스페셜 땡스투에 이재명 시장의 이름이 거론되는 게 좀 어색한 측면이 있어요. 물론 이게 다 무조건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논문을 많이 써봤기 때문에 아는 건데 물론 또 이게 이재명 후보와 유동규 씨와의 특수관계다라고 직접적으로 증거다라고도 또 하기는 부족한 측면도 또 있고 이재명 기자는 그렇죠. 어떻게 봅니까? 이 논문에. 그야말로 뭐 여러 이제 친분 관계를 설명한 것 중에 아주 하나의 그냥 사례에 불과한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석사 논문에서 고맙다고 표시했기 때문에 측근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죠.
오히려 뭐 지금 이재명 지사가 공직에 들어와서 때마다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준용했던 것도 측근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석사 논문 가지고 다시 뭐 측근이 아니냐 이런 논쟁을 하는 건 참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면 결국 이재명 지사가 어디까지 알았느냐 이것이 결국 핵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동규 씨의 관계를 계속 이제 많은 언론들이 추적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이재명 지사가 2015년 2월 달에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사업 추진 여기까지는 결재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어떤 시행 컨소시엄에서 주주 협약을 맺죠. 그 협약서 내용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어떻게 보면 배임 혐의로 가느냐 핵심이겠죠. 왜냐하면 결국은 그 협약서대로 배당이 이루어졌고 그 배당을 봤을 때 관은 그러니까 다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는 수익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민간은 상한선이 없다 보니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갔다. 결국 그것이 이제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주주 협약서를 이재명 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이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핵심인데 자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사업이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본인의 최대 치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주 협약서의 내용이 결국 환수에 얼마나 환수할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걸 이재명 시장이 모르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게 과연 가능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건 알았을 거고 그렇게 되면 배임의 공범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전영기 의원께서 말씀하십니다. LH는 한 400억 남을 줄 알았다. 그런데 결국은 갑자기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땅값이 폭등을 하다 보니까 결국 1조 원 사업이 돼버렸다. 이 얘기인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초과 이익이 나면 그것을 환수하는 장치를 만드느냐 만들지 않았느냐가 배임 혐의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당시 성남시는 그렇게 엄청나게 폭등한 수익을 조금도 추가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배임을 입증한 중요한 기준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배임이 되는 건데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다. 문재인 정부 때 폭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오히려 배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죠. 두 가지 질문이에요. 그러면 네. 전영기 의원님, 이재명 지사는 정말 그 주주협약 이건 이익 배분과 연관이 깊은 건데 이거를 정말 보고받지 못했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왜 추가 이익 환수하는 제도를 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주 협약에 대한 내용은 보고를 아마 받으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련법이 나와 있기 때문인데 이것을 어떻게 배당했는지 그리고 화천대유가 이 금액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기관에서 이 내용을 알려고 하는 순간 이 사람들의 배분액, 민간에 대해서 과도하게 많은 집행을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오히려 배임 혐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성남시는 설계를 할 때 5,500억, 처음에는 4,600억이었고 900억을 추가로 환수를 한 것이죠. 5,500억 이후에는 민간에서 뭐 배당을 알아서 해라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과 이익까지 환수를 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던 이유가 초반에 투자도 민간에서 하고 모든 리스크도 민간에서 지지만 성남시에는 5,500억을 환수해라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인 이익을 다시 설계하는 것은 민간에서도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고요. 사실 아까 논문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석사 논문. 네, 석사 논문에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은 자신이 이제 뭐 좋아하는 분한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제가 윤석열 후보를 예전에는 좋아했는데 예. 윤석열 후보한테 감사한다고 해서 제가 윤석열 후보의 측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그 유동규 씨의 석사 논문을 이재명 지사가 받았나요? 그건 아직 확인 안 되죠. 네, 그것은 나중에 확인되지 혹시 않고 확인되면 있습니다. 말해주세요. 예. 그리고 그 아까 전에 이 측근 논란, 그 유동규 씨와 그 이재명 후보와의 측근 논란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뭐 반말을 했다, 뭐 동규와 이리 와라 했다라는 이런 뭐 그거 지금 예. 한번 보고서 다시 발언권 드릴게요. 함께 네. 보시죠. 동규와 이리 와. 동규와 이리 와는 이거예요. 박수영 의원이 유동규 씨와 이재명 지사가 이제 측근이란 것은 성남시와 경기도지검이 다 안다며 유동규 경기광사 사장 임명 때 이재명 지사가 동규와 이리 와라고 하면서 티타임에 들어갔다. 이걸 봤다라는 거예요. 평소 유동규 씨는 이 지사가 넘버 1, 정진상이 넘버 2, 내가 넘버 3라고 얘기하고 다녔다라는 성남시 경기도 직원들의 전언을 박수영 의원이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러자 경기도 대변인이 나서서 반박합니다. 동규와 이리 와 들은 사람은 없다. 저 허위 발언이다. 이 지사는 아무리 친분 관계가 두터워도 말을 놓지 않는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동규와 이리 와는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마구잡이식 마타도어가 아닌가. 그러니까 카더라를 가지고 지금 많은 기사화되고 있고 이것을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마타도어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면 저도 한 번도 반말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용기야 1화 한 번도 안 했어요. 용기야 1화. 용기야라고 이야기하고 항상 전 의원, 전용기 의원 이렇게 존칭을 써주시지 예. 1화라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고요. 사실 저는 왜 이렇게 그 공과사를 너무나도 구분 아닌가 하는 섭섭함이 사실 들 정도였는데 이것이 왜 그런지 알고 보니까 혹시 전 의원이 측근이 아니라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왜 그런지 알아보니까 2010년도에 성남시장에 당선되고부터 그때 당시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굉장히 싫어하는 사업만 이재명 그 시장이 했던 것입니다. 뭐 무상교복이라든지 지역 카페라든지 굉장히 그 정부와 결을 달리하는 사업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엄청 많은 압박과 압수수색을 받았던 이런 그 기억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과사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분이었고 여기에서 유동규 씨한테 이리와라고 반말했다든지 이런 내용을 경기도에서 밝혔듯이 정말로 저는 사실이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더 가슴 깊이 나오는 생각입니다. 동규와 이리와는 사실이 아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전용기 이리와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예, 정말로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었는데요. 그런 네. 적이 없었기 때문에 유동규 씨와 관련된 내용도 사실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전용기 저리 가는 들어본 적 있을까요? 그러니까 공과사를 명확하게 구분하시기 때문에요. 네. 이런 것으로 뭐 측근이다 아니다 논할 가치는 사실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유동규 씨 말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주요 키플레이어 중에 하나가 바로 남욱 변호사인데 아시다시피 미국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거를 묵혀두는 바람에 남욱 변호사의 미국행을 수수방관했다라는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대목인데 천화동인의 4호 소유주이자 8,720만 원을 투자해서 1,007억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장동 관련 수익 분배 방안 등 프로젝트 마무리 작업 중에 논란이 터지자 돌연 미국행. 그런데 서초구의 반포 50평형 유명 아파트와 2억 4천만 원의 유명 외제차를 급히 처분하고 미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그런데 경찰이 야 이거 좀 이상하다라는 정보를 공지받고 내사에 들어가기까지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에 반포 50평 비싼 아파트 2억 4천만 원짜리 비싼 차를 급하게 처분하고 미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특히 저 집 같은 경우는 처분할 것이 아닌데 급하게 처분한 것으로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아파트가 월세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재계약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안 한 것 같고 뭐 1,000억 벌었는데 8,721만 원 투자해서 1,007억 벌었는데 뭐 2억짜리 외제차가 뭐 이렇게 뭐 비싸 보이겠습니까? 그 부인 명퇴금 3억 받을 수 있는 것도 포기했다라고 하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제 남 변호사가 가족들과 같이 계속 샌디에이고에 있었던 건 줄 알았는데 한국에 들어와 있었대요. 8월 달에. 예. 그랬는데 이제 대장동 이런 것들이 막 이야기가 되니까 추석 직전에 그냥 그야말로 런을 한 거죠. 런을 갖다가 했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잡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김창룡 경찰청장도 실수를 인정했다라고 하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미국에 그 도망가 있으면요 잡기가 힘들어요. 대표적인 게 누구냐? 옵티머스의 이혁진 사장이 아직까지도 그냥 계속 있지 않습니까? 안 잡혔어요? 안 안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죠. 거기서 뭐 미국에서 사업한다라고 하고 더군다나 원래 들어와야 되잖아요. 강제로 이제 들어오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예. 뭐 신병 인도 그렇구나. 이런 걸 네네. 해야 되는데 예. 더군다나 어쨌든, 이제 남 변호사 돈도 많으니까 뭐 그냥 그 좀 이게 그 캄다운 될 때까지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제가 그냥 논외로 박영수 특검하고 사이에 공통점이 많더라고요. 어떤 거요? 첫 번째는 법무법인이 같아요. 법무법인 강남에 같이 근무했고 남욱 변호사와. 네, 두 번째는 화천대유 관련자이고 그다음 세 번째는 차가 같아요. 포르쉐. 아, 그래서 포르쉐.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구나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박영수 특검은 이제 포르쉐를 빌려서 돌려줬어. 반납하고 렌트비를 냈다라고 해명하고 있으니까. 남 변호사도 처분했다면서요. 처분했죠. 네. 그런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공통점을 정혁진 변호사가 얘기해 주셨는데 왜냐하면 그러면은 경찰 뭐 했습니까, 전재 의원님?
아니 그래서 경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고 보는 거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FIU로부터 그 화천 대유의 이상한 자금 흐름을 4월에 통보를 받고도 5달 동안 묵히다가 결국은 이제 수사가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서야 검찰이 수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경찰이 무슨 합동수사본부를 차려가지고 조사를 한다고 그렇게 지금 뭐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요. 저희는 과연 이걸 국민들이 경찰의 수사 의지가 있다고 볼지, 최소 그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에 대한 그 출국 금지, 이거는 수사의 ABC 중에 A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지난주에서야,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출국하고 한참 지난 다음에서야 출국 금지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면에서 이게 경찰의 수사 의지가 느림보 수사를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인데 뜨거운 분 두 분입니다. 핫투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지 지금 한번 만나보시죠. 윤미향 의원, 야 이거 논란 뜨겁습니다. 특히 제 옆에 있는 전주혜 의원께서 자료를 입수했어요. 검찰의 공소장을 입수해서 저희들도 검찰의 공소장 관련해서 어제 보도를 해드렸는데 후원금으로 갈비, 요가, 발 마사지, 과태료, 세금 납부까지 검찰은 그렇게 공소장에 기재를 했습니다. 자, 정의당도 나서서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전주혜 의원이 입수한 자료, 지금 야당과 정의당마저 윤미향 의원에 대한 사퇴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권순일 대법관,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 취업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법관들이 따져보겠다고 나섰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지만 저희 보도 이후에 논란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윤미향 의원의 이 자금 횡령 의혹입니다. 함께 보시죠. 윤미향 무소속 의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1억 37만 원가량을 217차례에 걸쳐서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했다라고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했다라는 걸 전주혜 의원이 입수했죠. 네. 자, 그 공소장 속에 보면 홈쇼핑 52,250원, 요가 강사비 24만 원, 갈비 26만 원, 과자점 45,200원, 면세점 20만 1,950원, 푸시샵 마사지 가게죠 9만 원, 승합차 위반 4만 원, 속도 위반 8만 원. 요거를 다 후원금 명목에 계좌에서 썼다는 거예요. 통행방법 위반 6만 원. 그다음에 세금 납부를 이 돈으로 했다면 이건 문제죠. 종소세를 25만 1,670원을 그 돈으로 했다라고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를 했습니다. 야당의 대선 주자들이 윤미향 의원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윤석열 캠프, 파렴치한 윤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뻔뻔스럽기로는 조국 이재명에 뒤지지 않는다. 유승민 후보, 만약 사퇴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제명 절차에 들어가겠다. 석고대죄하고 자진 사퇴하라 라고 입장을 밝혔고, 하태경 후보, 윤 의원이 있어야 할 것은 국회가 아니라 구치소. 윤미향 국회 제명 추진행동 나서겠다. 원희룡 후보, 윤 의원 국회에 계속 있는 것 자체가 국민과 의회의 치욕이다 라고 압박을 했고요. 정의당의 오연주 대변인, 정의당도 윤미향 의원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정의당의 데스노트 들어보시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시민들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회는 윤리위원회를 신속하게 소집하고 징계 절차를 논의하길 촉구합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요거는 수사하면 간단하게 수사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윤미향 의원 측의 해명은 그 계좌가 같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사람 잡은 거다. 쉽게 말해서 나는 내 개인적인 재산으로 쓴 거지 후원금에서 그걸 쓴 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거는 수사하면 금방 나오는 거 아니에요? 횡령 사건은 수사기관이 상당히 고됩니다. 이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일일이 적절한 사용, 부적절한 사용으로 분류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해명도 듣고 관련 자료도 제출받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연결 계좌 등도 하나하나 검토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거쳐서 나온 수사 결과는 법리적인 무죄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전부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그렇군요. 충분히 수사기관이 확인한 상태에서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소 이후에는 피고인의 몫입니다. 피고인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상당히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해 주어야 이 횡령 혐의에서는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윤 의원의 전체적인 주장 취지는 단체 경비로 사용을 해왔다.
이 단체는 피해자 할머니를 후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단체이므로 단체 경비 사용은 곧 피해자 할머니를 후원하는 경비 사용이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갈비집이나 뭐 고깃집 그리고 과자점 이런 거는 자기 돈이 쓴 게 아니라 후원금 쓴 건 인정하는 건데 그거는 단체를 위한 거였다라는 거군요. 전체적인 취지 자체가 단체 운영 경비라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입증해야 할 단계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사용이 아님을 입증해내야 됩니다. 이 입증도 상당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입증을 해낸다고 하더라도 둘째는 단체 운영 경비라고 하더라도 물론 후원금을 단체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단체 운영 경비가 필수적이고 통상적인 경비임을 추가적으로 입증해내야 됩니다. 그렇죠. 과연 이 단체 운영 경비가 피해자 할머니 지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내야 하는데 그 입증을 어떻게 해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만약에 종합소득세 납부랑 범칙금 납부는 단체를 위한 게 아니니까 당연히 윤미향 의원 개인적인 지출일 거고 그 비용은 내 개인 재산이다라고 윤미향 의원은 반박하고 있는 건데 자, 이 자료를 입수한 전주의 의원은 이 검찰 공소장 내용대로라면 파렴치범이다라고 비판하셨어요. 네. 전주의 의원께서는 윤미향 의원이 이 개인 돈과 후원금을 구분할 수 없으리라고 보시는 거군요. 이제 뭐 재판에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가려야 되겠습니다만 뭐 일부는 지금 윤 의원이 할 말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제 이게 제가 그 검찰 자료 들고 나오셨어요? 법무부에서 받은 이 공소장인데요. 이제 여기를 보면 이제 이렇게 본인 과태료 32,000원 그리고 윤 의료비라 그래서 200만 원을 좀 낸 이런 내역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정대협의 돈을 지금 개인적으로 썼다. 1억 정도를 썼다. 이제 이걸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과연 이거를 어떻게 정대협의 운영 자금으로 썼다고 이거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더욱더 이제 분노하는 것은 그 이러한 사실도 물론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만 윤미향 의원이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엄청난 분노를 하고 있어요. 그 어제 이 보도가 나온 이후에 저희 의원실에 각종 언론에서 이 공소장을 좀 그 협조해달라 이러한 자료 요청을 굉장히 여러 차례 지금 수십 차례 받았거든요. 이 정도로 거의 모든 언론에서 지금 인용이 되고 그 이럴 정도로 지금 관심이 많다는 것은 이렇게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오히려 이제를 핑계로 해서 이제 본인의 사익을 추구했다는 이제 이러한 첫 번째 이제 거기에 국민들이 정말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반성하지 않는 이제 이 태도에 정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윤리위에 윤미향 의원은 이미 제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빨리 이것을 윤리위를 열어서 제명을 해야 된다. 이러한 촉구를 지금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박선배 변호사님 강력히 형사하셨잖아요. 윤미향 의원의 첫 잘못은 애초에 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들어온 후원금을 그리고 자기 돈을 같이 한 계좌에 넣어서 그걸 돌리느냐. 그게 일단 잘못됐고 논란이 되니까 개인적으로 쓴 돈은 내 재산 그리고 다른 것은 후원금이다라고 코에 걸면 코걸이, 입에 걸면 입에 걸면 뭐 뭡니까? 입에 걸면 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네. 귀에 걸면 귀걸이. 네네. 시계 해명을 한다라는 게 지금 논란인 건데 네. 이거 본인이 입증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자, 이 돈은 기존에 있었던 윤미향 의원의 개인 돈. 요거는 횡령금. 왜냐하면 이 돈이라는 게 지문이 있는 건 아니니까 요거를 정확히 규명을 낼 수 있는 기법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공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것 자체가 횡령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죠. 더더군다나 이 돈 중에서 어떤 돈을 사용하였는지, 즉 후원금을 사용하였는지 개인 돈을 사용하는지 나름대로 수사기관에서 윤 의원이 반박한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구분해 횡령이라고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의원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를 반박할 만한 상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텐데 그 과정이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윤 의원은 공금 회계 처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공금 회계 처리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공금으로 사용하였는지가 문제죠. 실제로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금 회계 처리를 통해 사실관계를 은폐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복리후생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데
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 단체뿐만 아니라 각종 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그동안 운영 경비로 사용해 왔던 부분들을 인용해서 복리 후생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오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횡령 의혹이 불거졌고 수사 단계를 거쳐서 법적 책임의 영역으로 들어올 때는 일종의 관행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여지가 사실상 없습니다. 이 범죄 성립 여부는 앞으로 재판 과정을 통해 따져봐야겠지만 피해자 할머니 지원 단체를 운영해왔던 윤 의원이 후원금, 그것도 피해자 할머니를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시민들이 낸 후원금을 일반 회사에서 회사 운영 과정에서 법인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그 이상의 행위를 한 것을 두고 법리적인 책임 여부와 무관하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핫싸움 소식은 권순일 전 대법관 화천대유에서 과연 취업을 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좀 따져보겠다. 자, 이거 어떤 소식입니까?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이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활동한 권 전 대법관의 취업 심사 여부 질의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권 전 대법관이 대법관에서 퇴임한 이후에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영입돼 월 1,500만 원을 수령해 왔었죠. 그런데 그 직전에 권 전 대법관이 관여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파만파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이 사안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상황에 따라서 법원 행정처 등에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전주의 의원께서 공개한 자료인데 김만배 씨가 권순일 대법관의 이재명 지사 판결 전후로 해서 8번을 찾아가서 만난 기록을 또 입수하셨잖아요. 네, 대법원에서 받았습니다. 김만배 씨는 이 전주의 의원의 이 자료 공개에 대해서 이발소간 거다, 법원 내에. 네. 그리고 권순일 전 대법관을 만난 건 실제 몇 번이 안 된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이 반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냥 그 변명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전용규 의원님도 있으시고 하다못해 이제 국회의원 이제 그 방문할 때도 다 그 밑에서 확인을 하고 올라와요. 마찬가지로 대법관실도 그 방문 신청을 할 때 대법관실에 당연히 이게 면담이 예정돼 있느냐를 확인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근데 그거를 거짓말을 하고 권 대법관실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확인을 안 받고 딴 데를 갔다? 이거는 대법관의 위신과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본인이 이럴 수는 있겠죠. 권 대법관님실에 잠깐 갔다가 그다음에 좀 시간이 남으니까 이발하러 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방문한 시간이 1시간 정도, 1시간 또 길게는 1시간 반. 이제 이렇게 좀 긴 날도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확인을 한다? 예, 그래서 철저하게 확인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제가 더 대법원에 지금 질의 요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추가적으로 자료 받으면 또 소지구쇼에서 말씀 주시고요. 전윤기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사실 화천대유의 소유주인 이제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법조 게이트의 온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밝혀져 있던 법조인들이 모두 다 김만배 씨와 친했던 거고 법조 기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친분 관계가 형성됐던 것 같은데 지금 조선일보에서도 밝혔듯이 이것이 이재명 후보의 뭐 파기환송의 무죄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막 이렇게 해서 엮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게 정확하게 그 권순일 대법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그 대법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의 연루설을 아무리 제기한다고 해도 이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논리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윤기 의원의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광고 보고 왔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고요.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